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자영업자 가구와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한 명당 연간 158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엘 씨가 투약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 씨는 과거 2차례 마약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오후부터 단비가 내려 재발화 걱정을 덜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 헬기가 개발되고도 이번 산불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돼서 2021년에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정부는 고교생 자녀 1명에 1년 평균 158만 원 정도의 학부모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생까지 대상이 늘고 내후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사립예술고 94곳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정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 전면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겼습니다. 교육비 지출 부담이 줄면 한 달 평균 가처분 소득이 13만 원 정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 1명이 있는 집은 연간 158만 원 정도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합니다.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내후년부터는 매년 2조 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도입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지역도 10군데에 이릅니다. 이제 무상교육까지 시행되면 학비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 드는 돈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교육비로 쓰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금도 있고 뭐 책값, 급식비 등등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담이 되니까 이제 학교만큼은 무상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할 경우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2021년까지는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들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2월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에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뚫기 위한 방문입니다. 어떤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국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택 기자,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방미 일정을 보면 1박 3일짜리 실무 방문이네요. 의전 절차도 생략하고 의제에만 집중하는 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 2시간 정상회담을 위해서 왕복 30시간을 비행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일 저녁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요. 이어 12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 또 업무 오찬을 겸해서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상당한 강행군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한 절박성이라든가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현재 북미 대화가 더 이상 늦춰지고 막혀서는 안 된다. 뭔가 돌파구를 뚫어야 된다. 그런 위기감이겠죠. 네, 회담 의제를 조율했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이른바 톱다운, 즉 정상 대화 간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면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지난해 5월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1박 4일짜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를 결국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북미의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고 따라서 이번에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일괄 타결, 또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중재가 가능할지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걸로 보이나요? 네, 청와대는 비핵화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로드맵에 대한 한미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도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한미 공조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북미가 큰 틀의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해나가면 단계적 보상을 해주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게 어긋났던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번 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죠. 한미 간 정상 간의 회담이 잘 되고 중재안이 마련되면 뒤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라든가 남북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북미 회담 이후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청와대 황현택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 씨 사업 전반을 보면서 비리나 횡령 등을 캐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수사가 진행된 지난 2013년. 당시 여성 A씨는 2008년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A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다며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어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게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 혹은 경찰 수사팀이 A씨의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검찰의 논리와 판박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당시 검찰이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경찰 조사에 문제점을 찾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 대표 등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2012년 일산의 한 병원 공사를 따냈고 이 과정에서 윤 씨가 입찰방해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과거 사업 과정에서 수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윤 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 학교 측이 해당 교수의 연구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는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연구 부정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연구 부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학교 측이 내린 이번 결정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시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관련 실험을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합니다. 의뢰를 맡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는 동물 실험을 한 뒤 2012년 4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훼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누락해 연구 자료를 조작했다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교수가 실험 동물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고 옥시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실험 보고서에는 8개 항목에 걸친 혈액 검사 결과가 기재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5개 항목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실험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총장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조 교수에게 통보했습니다. 시대로 통보는 됐는데요. 본인한테 보낸 거고, 그걸 우리한테 이제 참조하라고 보낸 거니까. 이 같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실험 데이터 누락이 옥시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독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실험 데이터 누락이 연구자의 재량인지를 놓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대법원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서 이번엔 방송인 하일, 미국명 로버트 할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 씨는 현재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집에서는 마약에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부터 방송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끈 원조 기화 방송인 하이 씨.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체포됐는데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하 씨는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번 달 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하 씨도 마약 투약을 시인했습니다. 하 씨 집에서는 투약에 쓴 걸로 보이는 주사기 1개가 발견됐고 하 씨가 마약 판매책에게 수십만 원을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하 씨가 마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과 지난해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하 씨의 지인인 유명 한국학 교수 마크 피터스는 경찰이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기 위해 하 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를 지시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관들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고위 경찰이 다시 요구해 하 씨가 잡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하던 중 우연히 하 씨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다며 하 씨의 진술과 주사기 등 증거가 있어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중국과 함께 하려던 서해상의 인공 강우 실험이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 기상청이 서해상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해본 적이 없고 또 효과 측면에서 미세먼지 절감이 될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던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뒤 기상청과 기상과학원 관계자들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기상청을 방문합니다. 중국 측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항공기를 활용한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험 부족과 효과 검증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요. 중국도 세상에서 해상 실험 부분이 아직 경험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또 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서해상의 인공강우는 필요성에도 동의하지 않은 셈입니다. 중국은 동쪽이 바다잖아요. 서쪽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목표를 미세먼지 제거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합의에 실패했지만 정부는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험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강원 산불 발생 엿새째입니다. 다행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산불이 다시 날 걱정은 크게 줄었습니다. 산불 피해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예보대로 지금 그곳 강원 산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이곳 속초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7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다행히 강풍의 산불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뒷불 감시 체제에 돌입했던 재난지역 자치단체와 소방당국도 단비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최고 40mm가량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많은 곳은 최고 20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 집계도 살펴보죠. 피해 규모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복구 작업도 시작됩니다.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재민 수도 크게 늘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의 이재민 606가구 104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은 516채, 농림축산기계 697대 등 민간시설 피해만 2000곳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최문순 지사가 주택 피해가 478채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516채, 많이 늘었네요. 원인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고성군 토성면 전신주의 개폐기와 피레기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는 보름 이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또 전신주 주변 CCTV와 목격자, 한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강릉 산불은 옥계면 주택 뒤편의 한 신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제 산불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김 기자가 이재민이 1000명을 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민 대부분이 지금 고령이실 텐데요. 이분들 지금 어디에 어떻게 머물고 계십니까? 네, 현재까지 이재민은 모두 1046명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등으로 옮긴 일부 이재민을 제외하면 전체의 76%인 796명이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여 명은 친인척 집으로 급하게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곳 임시 주거시설에 700명 넘게 계신데 이분들은 계속 그곳에 계시는지 옮길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임시 주거 시설은 독립 생활이 안 돼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거처를 마련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기약 없이 당분간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눈비가 내려서 산불 걱정은 덜었는데 눈비로 반대로 대피소 주민들은 더 고달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은 밤중에 불이 났고 야간 산불을 끌 수 있는 전문 헬기가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야간에도 헬기로 불을 끌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이미 개발됐고 또 정부로부터 안정성을 검증받았지만 이번 산불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문제점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헬기 한 대가 산 위를 날아갑니다. 강물을 떠다가 불이 난 것으로 가정된 지점에 정확하게 투하시킵니다. 헬기와 물탱크에 조명을 달고 조종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해 야간 헬기 조종의 시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간처럼 장애물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제 시연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야간 운행이 가능하다는 안전성 검증도 받았고 관련 기술 특허도 8개나 등록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자치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3차례 시연을 거치며 야간 산불 진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야간 진화 장비와 기술이 있는데도 왜 이번 강원도 산불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한 걸까? 강원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야간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정작 올해는 예산을 끊는 바람에 올 봄엔 헬기를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만 뜨는 산불 진화 헬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게 장착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주어서 지난해까지 운용됐던 야간 산불 진화 헬기 착륙장에서 강원도 고성 산불 발화 지점까지 거리는 불과 4km 남짓. 올해도 이 헬기가 제때 투입됐더라면 산불 피해를 초기에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현장 K, 오늘은 가이드 폭행 파문을 불렀던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다르지 않은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하고 호주 가서 관광하는 그런 공무원 연수가 전국 지자체에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시 공무원 7명은 지난해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로 공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목적은 해양 정책 견학. 그런데 공무원들 소속 부서는 해양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모두 통영시청 해양레포츠 동호 회원들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고 관광청에 들른다던 연수 계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통영시 예산 5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개인화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전대로는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 경남 창녕군 공무원 10명도 지난해 호주 등으로 공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원 시책 벤치마킹이 연수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드니시청 공식 방문 일정은 없었고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청 건물만 둘러본 뒤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녕군은 이 연수에 예산 3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행사 쪽에 좀 통해서 일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제출한 보고서들은 부실투성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 공무원 21명이 지난해 제출한 스위스 등의 청년문화 연수 보고서입니다.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14년 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가 펴낸 옴부즈만 개선 방안 관련 자료를 베낀 겁니다. 문장 끝부분만 살짝 바꿨을 뿐 사실상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적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부 논문을 갖다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적절한 것 같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해마다 공무원 해외 연수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어림잡아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현장 K 최진석입니다. 경찰 실수로 수사 서류가 피의자들 손에 넘어간 사실 어제 전해드렸죠. 당시 서류엔 범죄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 정보도 들어있었는데요. 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외면했습니다. 마지막 뒷수습조차 허술했던 경찰의 모습, 이준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법 고리대금을 일삼던 대부업 조직을 검거하는 데는 내부 고발자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각종 증거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메일로도 수차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요청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 현장에 수사 서류를 흘리고 가는 바람에 제보자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서류에는 대부업 조직원이 CCTV 사진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데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제보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체포영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에 피의자 일당은 현재 내부 고발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알게 된 상황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본인과 부모님까지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자와 가족 등에 대해 즉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직원들 협박 전화를 받지 말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책으로부터 협박받은 녹음 파일을 다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만히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셨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내부 고발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기습 개통한 5G 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초기 흥행몰이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요금제 꼼수 논란부터 기대 이하의 속도까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정호 기자가 직접 써봤습니다. 5G망이 촘촘한 서울 광화문. 5G 통신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로 내려가자 5G 통신이 곧바로 끊깁니다. 이번엔 강남역. 지하상가로 내려가자 역시 5G 통신이 끊깁니다. 기업과 대형 쇼핑몰이 있다 보니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여의도역입니다. 실내나 지하철에는 기지국 설치가 미비하다 보니 여기에서도 5G 연결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지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입구에서는 잘 잡히던 5G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자 사라집니다. 위치에 따라 5G 신호가 오락가락합니다. 5G 주파수는 LTE보다 직진성이 강한 대신 장애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같이 직진성이 강해져서 기지국 안테나가 안 보일 경우에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회전하더라도 전파가 막혀가지고 통화가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5G와 LTE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영화를 다운받는 속도는 LTE보다 4.5배 정도 빠릅니다. 하지만 20배 빠르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자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볼 때도 LTE는 재생이 잘 됐지만 5G는 영상조차 뜨지 않습니다. 기존 LTE에 비해서 빠르다라고 해서 이제 비싼 요금제 무제한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약간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게다가 KT와 LG U+는 무제한 요금제라면서 가입자도 잘 모르게 사용량 제한 단서를 달아놓아 꼼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연구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렸고 이 녹슨 자재들도 쌓여 있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사업이 중단돼 방치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복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지가 숙제인데 가장 큰 고민은 지하에 남아있는 물 6,000톤입니다. 지진 우려 때문에 그냥 놔둘 수도 물을 한 번에 빼버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달 안에 전문가 TF를 구성해 안전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지열발전소 건설로 지진이 났던 스위스 바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 바젤. 세계 최초로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 지열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물주입 엿새 만에 규모 3.4 지진이 나고 가동이 중단됩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결론나면서 영구 폐쇄됐습니다. 이후 물 배출 등 철거 작업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3개 시추공을 모두 막으려 했지만 물을 빼는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며 또 지진이 났기 때문입니다. Wahrscheinlich kann man das nicht mehr abbauen. Also dieser Verschluss hier wird eigentlich über Generationen hier sein müssen. Ja. 스위스 정부는 속도전 대신 안전한 작업을 택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차례 조금씩 물을 빼내는 한편 지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바젤에서는 사업 중단 이후에도 100차례 넘는 지진이 났는데 규모 1 미만의 지진도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Es gibt öftere Erdbeben. Wir sind ja auf einer Platte in Basel, der ganze Rhein hinunter. Und das ist einfach, ja, man weiß, dass es Erdbeben kann geben. 작업 현장도 촬영해 공개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열 발전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입지 선정과 작업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lso anderswo kann das funktionieren, aber vielleicht andere Gesteinszusammensetzung, wo man weniger Druck braucht und wo es weniger Bevölkerung hat. 지열 발전 중단 후에도 규모 2.0 이상 여진만 100여 차례 이어지고 있는 포항. 빠른 복구보다는 안전한 복구가 우선이라는 바젤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를 돌아보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학력과 학교 차별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꺼리며 몇 년째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대가 차별을 넘어 혐오의 대상까지 될 정도라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호준 기자입니다. 22살 강모 씨는 올해 4번째 수능을 준비합니다. 지방 4년제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도 했지만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지방 국립대건, 지방 사립대건 아예 배제하고 그러니까 최소 그냥 인서울, 서울에서만 가까운 대학 가자. 제 생각은 인생 한 번인데 더 좋은 데 가자 이 생각이에요. 이들을 대학이 아닌 입시학원으로 내몬 건 취업도, 결혼도, 미래도 대학 이름 하나로 달라진다는 공포입니다. 뭐 BJ가 나온 대학교인데 지잡대 최고의 아웃풋이 BJ다 하면서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다 물어봐도 인서울 아니면은 이제 취업에는 가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다 말씀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실 때 일단 이력서에 학벌을 제일 중요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방대생들은 매일같이 그런 차별을 경험합니다. 대학원 가서 학년 세탁해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페이스북 댓글에 역시 지작대 클라스다 이런 댓글이 몇 개 달리는 거 보고 차별을 이겨낼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현실은 더 큰 좌절을 안깁니다. 그나마 공무원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희망을 품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급여도 많이 낮고 차별도 당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도 포기한 학생은 최근 3년간 42만 명에 이릅니다. 상당수는 지방대의 꼬리표, 학교 차별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연초에 KBS가 한 혐오와 차별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는데요. 학력과 출신 학교로 벌어지는 차별, 줄이고 없앨 해결책은 없을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번 붙은 대학 고리표는 갈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11년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른바 스카이 학부 출신입니다. 지방대 출신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11년간 7명에 불과합니다. 한 번 기회로 대학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차별성을 이제 조장한다는 거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줄었다지만 취업 때 받는 불이익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신한은행의 출신 대학 차별은 철저했습니다. 대학을 세 그룹으로 나눠 최저 학점 기준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서류 심사조차 하지 않고 탈락시켰습니다. 일부 지방대학 출신들은 아예 배제했습니다. 법도 무색합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35% 이상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제재 조치를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4개월까지 좀 제한할 수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 법안은 3, 4년째 계속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정비와 함께 정부 지원금 우선 배분과 같은 지방대 교육 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뉴스 주민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뒤 화면 보시면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습인데 그 손 쪽을 보면은 보통 보이던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이지 않고 자유롭죠. 저렇게 네. 서류까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속은 됐는데 지금 수갑은 없다. 지금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걸 한 달 전 사진인데. 네, 변희재 씨 기억하시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오늘 그 2심 첫 재판에 열렸는데 이 재판에 본인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와 김경수 지사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오늘 재판부에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김경수 지사를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 지사가 당시 수갑을 안 찬 건 특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규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안 찰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나왔으면 찼어야 됐는데 네. 김경수 지사는 저런 특혜를 받았다. 특혜는 맞긴 맞나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면은 결론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지침이란 걸 보면 저게 이제 구치소 밖을 나갈 때 이제 규정인데요. 보면은 고령 여성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저게 이제 그런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또 하나 보이는 게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저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양승태, 임종헌, 이명박,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그 이른바 보호 장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변희재 씨는 나왔으면 수갑을 찼어야 됐는데 해석하면 도주 우려가 낮지 않다 이렇게 되네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변 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도 본인 재판인데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변 씨의 변호인단도 오늘 재판정에 나와 보니까 오늘 변 씨가 불출석한다는 걸 오늘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변희재 피고인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물으니까 변호인단도 사실 오늘 와서 알게 됐다. 그리고 당황스럽긴 한데 피고인 없이 재판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은 좀 또 한숨을 쉽니다. 예. 그러고는 결국에는 이제 방어권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재판 일정을 30일로 이제 다시 정하기도 했고요. 30일이요? 네. 그럼 그때 수갑을 채우거나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또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사용하는 여부는 그 구치소장이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구치소장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또 오늘 변호인단이 뭐라든 이제 변 씨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지난 2008년 KBS 이사회가 당시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KBS 내부로 진입해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KBS에 대한 경찰 공권력 투입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당시 과잉 대응을 하면서까지 공영방송사에 경찰력이 투입됐었을까요?
윤지연 기자입니다.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가 당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직원들이 본관 3층 회의장 주변으로 몰리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때를 지어 KBS 안으로 진입합니다. 제2의 백골단이라는 비판 속에 그에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 소속 대원들로 무려 7개 중대 600명가량. 경찰들은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당시 유재천 KBS 이사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력 투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도한 대응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조사위는 특히 경찰력 투입 목적이 이사들 신변보호 차원이 아니라 정 사장을 해임 제청하려는 이사회가 원활히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안전 의무라기보다는 이사회 자체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도 판단에 이르렀거든요. 이사장의 투입 요청 전부터 이미 KBS 안에 많은 경찰들이 진입해 있던 점, 기동대원들이 사복을 입고 투입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조사를 요청한 노동조합은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강하게 진압해도 상관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지휘계통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윗선의 지시자는 누구였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과연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위는 향후 언론기관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